이런 어떤 우리 임차인을 좀 핍박하는 조항들은요, 그냥 웃어 넘기세요. 사실 이른바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주임법상 민법상 어긋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깨트리는 특약사항은 무효입니다. 일반 법리 위주로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특히 이거는 좀 집중하시고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포인트적인 강의로 저희가 이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할 텐데요. 나중에 가서 저희 홍 변호사님이나 유 변호사님이 파트로 담당해 주시는 부분이 결국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임대차 계약 살고 있는 와중에 어떤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다뤄볼 텐데, 사실 그거는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해소하는 방안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계약 전부터 계약 당시, 이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 삼고 넘겨짚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현실에서, 실무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포인트만 좀 짚어놨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률가들은 사실 어떤 파트를 딱 맞닥뜨리면은 분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분명히 파트 1에서 계약 당일, 계약 당시에 대한 파트를 맡았지만, 이 계약 당시마저도 세 단계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계약 전에, 그리고 계약 당일에, 그리고 계약 직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임대차나 이 전세 계약 현실적으로 많이들 하실 거예요. 더러 뭐 임대인도 계시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또는 전세인 입장에서 내가 계약을 살 곳이 필요하니까요. 당연히 월세 계약을 하든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하든 모든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결국 내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잘 2년 동안 4년 동안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삼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입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 이 물건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나중에 내 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사실은 임대인 아는 사람입니까? 아닐 겁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또는 아름아름 뭐 직방이나 호갱, 노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법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무엇을 보고 할 건데,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거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즉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판단을,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각자 맡은 어떤 전문 영역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뭐 IT 계열에 계시거나 아니면 마케팅 계열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업이 아닌지라 마치 무슨 외래어로 보인단 말이죠. 자, 부동산 권리 분석에서는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독해, 해석,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것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반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은 맨 처음에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갑구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을구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표제부는 사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할 것,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 부동산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집합건물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이게 조금 종류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가장 독특하게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은 다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동산이 각 호실별로 있을 거예요. 임대를 하든 전세를 하든 102호, 304호, 1701호 이렇게 있을 텐데, 각 호실별로 이 소유자가 다르고 등기가 각자 돼 있는 것들은 결국 아파트나 집합건물이나 다세대예요. 근데 정말 독특하게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즉 건물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그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만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갑구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갑구라는 것은 결국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결국 최초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보존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가 변동이 되기 시작해요.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원인을 통해서 어떤 그 접수와 등기 원인을 보시면 될 텐데, 그 원인에 따라서 계속 소유권이 이전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보시면서 최종 누구한테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거고, 다만 여기서 특이사항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제한, 즉 소유권에 대한 묶이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것이 바로 가압류나 가등기나 가처분입니다.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지만 그 밑에 갑구에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또는 강제경매가 신청돼 있거나 이렇게 뭔가 제한적인 사항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임대인한테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신 거에 더 앞서서 거기에 그래서 제한물권에 걸려 있는 피보전 권리, 피보전 채권, 즉 얼마짜리예요 이거? 얼마짜리 제한이 걸린 거예요? 뭐 3천만 원짜리 대여금 채권 때문에 가압류를 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얼마짜리인지를 분명히 파악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을구. 을구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맞닥뜨리신 분들은 알게 되시겠지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나 개인한테 금원을 차용한 겁니다. 즉 부동산에 담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피보전 채권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근저당권을 읽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항상 보실 때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원금 채권에 나아가서 너에게 발생한 지연이자들까지 그 상회하는 부분까지 이 담보로 잡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2억짜리 피보전 채권, 금전을 차용하면서 집주인이 2억짜리 근저당을 맺겠습니다라고 은행에 표현을 하면 대부분 10%에서 15%? 그 정도의 채권 최고액을 잡아요. 2억 2천을 잡는 거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뭐겠습니까? 주인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지연이자 값으로 받아갈 수 있는 은행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피보전 권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연이자가 이 정도로 잡혔구나, 그러면 원금은 대략 빼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거 원금은 얼마구나, 이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사실 질권이라든가 임차권 등기라든가, 즉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이 제한 물건들이 잡힐 수가 있는데요. 그 제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피보전 권리 채권 금액이 다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파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의 쟁점, 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읽을 때는 검토 순서라는 걸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여기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사실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은 요즘은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다 계약하고 뭐하고 하면서 실거래가를 다 올리게 돼 있다고요. 자기들이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것도 요즘은 많이 꺼려들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올라와 있고 1에서 3년 정도 내외에 실거래가 얼마 정도에 형성되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같은 평수 그리고 같은 타입의 유사 호실이 호가가 얼마가 올라와 있는지, 요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구나. 예, 괄호치고 KB 부동산 시세를 걸어 놓긴 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실거래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한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이 부동산 시가에서는 전체 파이로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직접적으로 소개받다 보니까 간 곳이다 보니까, 처음 맞닥뜨린 곳이다 보니까 믿지 못하실 수도 있고 위험성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가 파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아무래도 뭐 최근 한 3년 내에 5억에서 7억 사이에 거래됐던 부동산이 다짜고짜 무슨 뭐 5천만 원, 1억이 되기는 어렵겠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가를 알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 전체 파이를 파악하셨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갑구와 을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등기상 제한사항이 얼마가 있는지. 요령은요, 사실 갑구와 을구에 퍼져져 있기 때문에 연습장을 하나 꺼내셔야 돼요. 그리고 접수나 등기 원인, 특히 접수가 아니라 각각의 등기 원인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등기 원인에 이게 뭐 때문에 몇 월 며칠자로 잡힌 것인지, 그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갑구에는 가압류가 얼마가 걸려 있고, 그리고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고, 그리고 근저당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고, 이거를 쭉 정리하시면은 내가 계약하는 시점에 앞서서 얼마 정도의 담보가 걸려 있구나, 위험성이 있구나가 총 합이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 파악했던 파이, 즉 시가에서 그 등기상 제한사항을 공제해 보시면 현재 남아있는 어떤 잔존가치랄까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나의 보증금을 비교 형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부동산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확인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도로명 주소든 옛날 동주소든 주소만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누구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실 수 있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 당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는 했지만, 공인중개사가 교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소유하고 보관을 하십시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직접 교부받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순간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발급받은 것인지가 하단에 찍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 전에 우리가 부동산 권리 분석을 어느 정도 마쳤으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도 되겠구나, 아니겠구나, 이게 분명히 판단이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가치 판단을 했을 때,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이성적 판단을 하십시오. 애매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애매함이 저한테도 애매하게 보일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계약 당일에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사실은 계약을 권리 분석상 우리가 부동산 물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을 했는데, 결국엔 계약서를 날인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이 서명을 하시는 순간 모든 것에 계약의 구속력이 생겨버려요. 엄마가 얘기하죠. 계약서에 함부로 쓰지 말라고. 문장, 단어 하나의 차이가 나중에 가서는 진짜 승소패소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상대방과 말다툼을 했을 때 지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장 찍어놓고 서명해놓고서는 나중 가서 반박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전에 계약서에 날인하시기 전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 당일입니다. 일단은 별지 3을 봐주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넣어드렸어요. 그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직접 이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주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임대차든 전세든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보면 됩니까? 저는 일반 조항과 특약 조항으로 좀 구분을 할게요. 일반 조항은 주로 1조에서 약 10조까지 작성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조항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 법률상 표현으로 부동문자라고 해요.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약한 날짜, 그리고 목적물의 주소지의 특정, 임대인의 특정, 임차인의 특정, 계약 기간, 보증금, 납입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약속하는 기본 사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딱 두 가지만 짚어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얘기함으로써 좀 까다로운 임차인이 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일반 조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조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 문자로 그냥 적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나중에 분쟁의 시발점이 돼요. 왕왕. 까다로운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크벽지니 뭐니,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니,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원상회복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일반 조항을 건들진 마시고요. 저는 그거를 나중에 특약 조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계약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별지 2를 봐주시면은 이 원상회복에 대한 일반 법리 조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상회복은요, 사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모, 즉 벽지가 조금 헤어지고 문틀이 좀 닳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원상회복이 안 돼요. 원상회복 조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임대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손해라고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자, 둘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약 조항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미리 땡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임대인과 직접 다이렉트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십시오. 즉 원상회복의 내용과 상한과 그 어떤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하시면은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났을 때 문제 생길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이내 한도에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충분히 손모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굳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어디가 손괴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 이런 추상적 조항으로나마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또는 금액을 정리해 놓으시면 그것 가지고 첫 번째 효과로서 임대인과 나중에 분쟁 발생했을 때 사실상 심리적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법원에 소송으로 만약 붙게 되면은 이기실 수도 있어요.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특약을 걸어놓는 순간. 그래서 반드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확정을 짓고 시작하셔라. 두 번째, 일반 조항에서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거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별지 4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시장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제가 굉장히 생태계 교란종일 수도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일반적인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요율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 조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대부분 그거를 안 지키세요. 0.09%로 청구를 해요, 주로. 임대차 보증금액 거래 가액의 0.09%를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러고서는 이 공인중개사는 마치 호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에게 깎아준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뭐 이거 다 계산해보면 480만 원인데 우리가 200만 원에 해드릴게. 250만 원에 해드릴게. 그럼 우리는 거기서 호구가 첫 번째로 되는 거예요. 오우, 나한테 200이나 깎아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요율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법리적 해석상 그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0.09%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각 매매 거래 가액 또는 임대차의 보증금 가액에 따라서 요율이 1000분의 3, 1000분의 7, 1000분의 8 더 낮아요, 사실. 그 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공인중개사한테 까칠한 임차인 되지 마시고요. 공인중개사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부드럽게, 사실 소송 가면 이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거 금액 가지고 싸우기가 어렵죠, 법원 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만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랑 나중에 협의하실 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알려줬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약사항에 대부분 걸리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현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다. 제한물권 우선 말소 조항, 특약. 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입주 시기를 언제로 한다. 왜?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만 지급한 다음에 먼저 가서 인테리어 하세요라는 어떤 렌트프리의 개념, 그런 것도 주기도 하고요. 원상회복 특약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런 특약사항은 일반 조항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임대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약속을 하시는 건데요.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강행규정이라고 제가 표현해 놓은 거 있죠.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가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임차인을 좀 핍박하는 조항들은요, 그냥 웃어 넘기세요, 사실.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주임법상, 민법상 어긋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깨트리는 특약사항은 무효입니다. 굳이 까칠한 임차인 되지 마세요, 이럴 때. 웃어 넘기세요, 그냥. 아, 알겠습니다. 네.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요구하셔도 돼요. 자, 다음 그 직전에 특약사항에서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임차인한테 제가 좀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계약서 날인하고 이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목적물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시작하세요. 즉, 목적물 어디 호실인지 확정했는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요. 계약서 쓰고 나서 그제서야 아, 이거 뭐 수도가 안 나와요. 아, 이거 뭐 장판 여기가 찢어져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그제 가서 해봐야 여러분이 집니다. 왜? 현 상태 그대로 계약이라고 분명히 서로 간에 약정을 했거든요.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라요, 임차인의 의무예요, 의무,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지를 하시고, 계약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확인할 때 누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꼼꼼하게, 특히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아닌 부분들, 장판이라든가 샤시라든가 뭔가 어긋난 부분이라든가 문이 안 닫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지만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서야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저 이거 계약 안 할래요. 안 돼요. 계약금 날리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 이거 아니면 못 살아 하는 정도의 사항이 아닌 것들은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계약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서 사항 결국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반 조항 검토, 아까 말씀드린 목적물, 기간, 금액, 지급 시기 등등 확인하시고, 두 번째 중개 보수,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세 번째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한 물건이 아까 있다라고 한다면, 근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걸어 놓으시고, 현 상태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요거는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 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직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증금 지키시려면요,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이나 등등 검색만 하시면은 가입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주 완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각 저기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 보증보험 가입하신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들 하세요. 근데 제가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전입신고는 제3자한테 임대차 계약은 사실 채권계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원래 못 덤벼요. 못 싸워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물권적 효력이 생겨서 물권처럼, 마치 근저당권처럼 남들한테 다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라는 것은 제일 먼저 돈을 찾아가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조금은 달라요. 여기서 제가 이슈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전입신고예요, 사실은. 제가 이 포인트를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확정일자하고 주민센터 가서 다 처리 절차 합니다. 나는 꼼꼼하게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긴장 놓지 마세요. 왜? 여기도 써놨지만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 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불과 2, 3년 전에 정말 전세 사기에서 아주 악용했던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계약서 다 하고 보증금 다 받고 그 사기꾼들이 그날 우리 전입신고 하러 간 날 다른 데다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근저당권을 잡아버린다거나 그러고 해외로 도피하죠. 그럼 우린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날 발생하죠. 그 당일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제3자잖아요. 아니 네가 순위가 늦잖아. 하루가 늦잖아. 그 하루 차이 갖고 져요. 그래서 이 전입신고에 대해서 이 길 반드시 확인하셔라. 이 길. 뭐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십시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 거 앞에 누구 안 들어왔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직후에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잘 계약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발표를 마치고 다음 파트로 저희 홍기웅 변호사가 저희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회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